병원 박상만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될 주제는 성공적인 타바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프로파일, 굿 딜리버리티, 아웃스커트의 장착 등 이제 타바 플랫폼은 정말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 프리스크리닝 개선됐죠. 오퍼레이터 숙련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바는 굉장히 능률적으로 효과적인 치료가 되었죠. 실제로 STS, ACC, TVT 미국의 레지스트리를 보면 2018년도 이후에 타바는 사바를 완전히 능가하였고요.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타바의 케이스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퍼포밍 사이트 역시 증가를 하였고 이러한 타바의 성장은 익스펜디드 인디케이션과 임프루브드 클리니컬 아웃컴으로 인하여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타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바크인데요. 바크는 타바 환자에 있어서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을 균일하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는데 최초로 2011년도에 도입이 되고 나서 여러 경험이 축적이 되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나서 2021년도에 바크3까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바크3는 2012년도에 도입되었던 바크2에 비해서 조금 더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환자가 퇴실할 수 있는 절차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그게 바로 테크니컬 석세스입니다. 테크니컬 석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4가지가 있는데 일단 탑일 하다 죽으면 안 되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딜리버리 시스템은 빨리 잘 전진하고 잘 빠져야 몸 밖으로 잘 빠져야 된다. 그다음에 밸브는 적절한 아나토미에 정확하게 임플란테이션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시술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 있으면 안 된다. 이것들 4가지가 결정이 잘 지켜졌다 그러면 테크니컬 석세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테크니컬 석세스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이제 바스큘라와 카디악 관련한 테크니컬 페일러들이 있는데 바스큘라 테크니컬 페일러는 탑 이후에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바스큘라 테크니컬 페일러라고 표현을 하고 카디악 페일러는 바스큘라 페일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 안에는 애뉴라 럽처,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그렇다면 바크3의 이런 지침 같은 것들이 정말로 임상에서 어떻게 쓰여지나에 대한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2022년에 보고가 잭 인터벤션에 보고가 되었는데 스위스 베른에서 2012년부터 19년 사이의 환자들을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바크3와 밸리데이션을 해봤더니 테크니컬 석세스와 페일러가 9대1 정도의 비율로 보고가 되었고 테크니컬 페일러 중에서는 하트 관련한 것과 바스쿨라 관련한 것이 한 1대3 정도의 비율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테크니컬 페일러를 왜 어떤 것들이 막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카디악 관련해서는 이제 그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분석을 해봤던 여성에서 그다음에 랜딩한 위치에서의 칼슘 버든이 많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였고 이 데이터가 재밌는데요. 2012년부터 19년까지를 기간으로 정해서 초기 2012년부터 16년 사이를 레퍼런스로 두고 최근으로 올수록 OR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디바이스가 좋아지고 숙련되었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바스큘라 테크니컬 페일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이가 많을수록 BMI가 높을수록 많이 발생을 하고 이거 클로징 디바이스 관련한 내용인데 프로글라이드를 레퍼런스로 뒀을 때 프로스타와 만타를 사용한 경우에 OR이 6배 가까이 그래서 이게 클로징 디바이스로 과연 적절한 선택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러한 테크니컬 페일러들은 테크니컬 석세스를 레퍼런스로 뒀을 때 CVDS와 스트로크를 2배 정도 많이 보고한다고 알려져 있고 카디악 페일러가 바스큘라 페일러에 비해서 더 높은 해저드 레이쇼를 갖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그 리스크들은 대부분 초기 30일 이내에 다 발생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크니컬 석세스를 하기 위해서 프리스크리닝을 잘 해야죠. 이런 프리스크리닝에서는 이제 타바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과 코로나리나 뭐 이제 카디악 페일러를 일으킬 만한 리스크가 있는지를 좀 프리스크리닝을 해야 되고 바스큘라 페일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타비가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절차에 잘 맞춰가지고 밸브를 정확한 적절한 위치에 정확하게 임플란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이뤄냈다고 하면 우리가 좋은 헤모다이나믹 리절트를 얻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전까지 이제 한 십몇 년, 뭐 더 길게도 있었겠지만 타바의 여러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테크니컬 석세스만 해도 좋은 아웃컴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미 많이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세스블 타바를 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는 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 두 가지는 파라벨 아우트 리거지테이션과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인데, 이 두 가지는 꾸준히 일관되게 사바에 비해서 나쁜 아웃컴을 보여주고 나쁜 인시던스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푸어한 클리니컬 아웃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파라벨 아우트 리거지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밸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인시던스가 낮죠. 저도 저희 병원이 타바를 그렇게 많이 하는 병원은 아니지만 저 딱 한 번 봤고요. 이러한 경우 밸브의 펑션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다음에 세컨 밸브 빨리 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파라벨 아우트 리거지테이션, 저희가 주로 이게 오늘 잘 이제 봐야 될 내용이고, 테크니컬 석세스가 됐다고 하더라도 파라벨 아울틱 리거지테이션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커트가 아울틱 에일률러스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아까 뭐 그 전에 케이스에서 많이 보여주셨지만, 이러한 경우에 어큐트 에어릭 시비어하게 굉장히 나쁜 헤모다이나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세컨 밸브를 넣어야 됩니다. 파트너 2 트라이얼을 보면 포스트타바 파라벨 아우트 리거지테이션은 시비어리티에 따라서 올코즈 데스의 해저드 레이쇼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요. 넌 트레이스와 마일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모더리트 시비어 AR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더리트 시비어 AR이 나쁜 것이냐? 관련해서 재밌는 연구가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1735명 환자를 타바한 것들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마일드 투 넌 트레이스 이런 것들이 한 84% 정도 됐고, 모더리트 시비어가 14% 정도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데이터들의 뭐 헤모다이내믹이야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분석이 돼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데, 셀프 익스펜더블 그리고 사이즈가 클수록 AR이 심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얘기하는 바는 파트너 트라이에서 얘기하는 바와 똑같습니다. 모더리트 시비어 AR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성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모든 모더리트 시비어 AR이 나빴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타바를 하기 전에 이미 갖고 있었던 모더리트 시비어 AR이 있던 환자들은 타바를 하고 나서도 모더리트 시비어 AR이 남아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넌 트레이스 마일드 있는 환자들과 비교해봤더니 클리니컬 아웃컴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만 나빠졌느냐? 타바를 하고 나서 원래는 없던 모더리트 시비어 AR이 남아있는 사람들, 새로 생긴 사람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클리니컬 아웃컴이 나빴다라는 것이죠. 즉 타바 후에 AR이 더 나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좀 고려해봐야 되고요. 뭐가 더 안 좋은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에볼롯도 에볼롯 프로가 생기면서 아웃스커트가 생기면서 AR이 점점 좋아지는 데이터들을 계속 내고 있고, 사피엔 역시 울트라가 나오면서 아웃스커트의 길이를 늘리고 재질을 늘려가지고 AR을 점점 더 좋게 만들게 하는 쪽으로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컨덕션 시스템인데요. 너무 유명한 사진이죠. LV 애뉴러스에서 깊을수록 컨덕션 시스템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가 발생하느냐? LBBB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스텐트를 밸브를 임플란테이션하고 발생하는 LBBB는 뎁스, 오버사이징, 그 다음에 칼슘 분포 이런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LBBB가 뉴온셋으로 발생한 환자들을 좀 봤더니 가장 디펜던트한 게 뎁스에 디펜던트했다는 거고, LBBB가 생긴 환자들이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넣을 가능성이 더 많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에서 너무 뎁스의 차이가 유의하게 많이 볼륨 익스펜더블이랑 차이가 났는데,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스브 오버랩 테크닉을 통해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의
인시던스를 반으로 줄였다라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보고 해서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뉴온셋 LBBB는 타바 후에 여러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보면 타바 직후부터 퇴원까지를 뉴온셋으로 봤을 때 대략 10에서 40% 정도의 비율로 발생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임플란테이션 할 수 있는 확률을 LBBB가 안 생긴 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이고 올코즈 데스, CV 데스, 올코즈 데스를 20에서 30% 많이 발생하게 만든다라는 것들이 클리니컬 아웃컴은 역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는 LBBB가 생기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관련해서 파트너 트라이얼 1973명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좀 보면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의 인시던스 한 8.7% 정도 됐었고요.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했냐? 이미 RBBB가 있었던 환자, 그 다음에 LV 엔다이스톨릭 다이아메타가 좁았던 환자, 아무래도 이제 컨덕션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아나토미, 그 다음에 오버사이징을 했을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었고요. 2022년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인시던스 9.7%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RBBB가 있었던 사람한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나왔고, RBBB가 있었던 환자 중에서도 애뉴러스의 칼슘 버든이 많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보고됐고, RBBB가 없던 사람들 중에서는 뎁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는 파트너 트라이에서 보여줬지만 리하스피탈라이제이션과 이제 올코즈 데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 발표의 요약입니다. 성공적인 타바의 가장 첫 번째는 밸브를 잘 넣는 것입니다. 밸브만 테크니컬 석세스만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훌륭한 헤모다이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두 가지 정도는 더 고민해봐야 된다. 하나는 파라밸브 아울틱 리거지테이션인데, 파라밸브 아울틱 리거지테이션은 디바이스 회사에서도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인데,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의 여러 위험 인자 중에 우리가 그나마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뎁스인데요. 그래서 칼슘이 많은 환자들에 있어서 제로 뎁스를 구현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타바를 잘 끝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타바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환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청중과 패널분께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의 재질이 바뀌면, 그리고 디바이스의 어떤 디벨롭이 되면 ppm 인서션 레이트도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게 뎁스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디바이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하이 임플란테이션 됐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스트롱하게 계속 자극을 주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제가 오전에 세션에서 보니까 몇몇 디바이스들은 이제 새로 개발된 디바이스들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디바이스 자체가 임플란테이션 되고 나서도 밸브에 이렇게 그쪽 에어리어에 스트레스를 좀 덜 주는 방식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고, 재질도 좀 바뀌어서 개발되고 있는 디바이스들, 이런 디바이스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밸브의 뎁스도 아까 강준원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좀 뎁스를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민석 선생님 방금 하신 말씀에 너무나 동의를 하고요. 저는 어큐레이트 네오를 써보지 않았는데 아까 이제 전 발표에서 김태현 선생님 얘기한 거 보고 이게 LV 쪽으로 레드알퍼스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LBBB가 좀 덜 발생할 수 있고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레이트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고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디바이스들은 이제 그렇게 계속 발전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좀 고민스러운 거는 저희가 제로 뎁스를 했는데도 LBBB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넣은 환자들 중에 인시던스가 뎁스가
가장 이제 디펜던트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 기전을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LV 쪽으로 이제 인저리를 좀 덜 주고 뎁스를 줄이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메이커가 퍼머넌트가 들어갔다고 해서 너무 저희가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님 그 밸브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와이어가 지나갈 때 건드리기만 해도 와이드닝 되고 블록이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베이스라인 자체에 번들 브랜치 블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EP 할 때도 선생님 거기 살짝만 건드려도 QRS 늘어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뭐 디바이스를 조금 1mm 더 깊게 넣어서 페이스메이커를 넣게 됐다 이런 자책감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저번에 이제 TCT 때도 그렇지만 이게 외국에서는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넣는 거를 액세서리 하나 더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할 거는 이게 적어도 사바보다 적어도 이런 장점 이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일관되게 나빴는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 붙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죄책감을 좀 있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페이스메이커 며칠 유지하세요? 바로 빼나요? 캡방에서? 저희는 LBBB가 없고 레이트 괜찮으면 바로 빼고요. LBBB가 생겼다고 해도 QRS가 넓지 않고 레이트 괜찮으면 그냥 바로 빼고 나갑니다.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뎁스를 얇게 넣는 방법밖에 없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네. 거는 선생님 데이터에서는 셀프랑 본론의 차이가 있는데 디바이스 셀렉션으로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워낙 두 밸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이제 타발을 잘할 수 있는 밸브를 먼저 선택하거든요. 이 밸브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크니컬 석세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자한테 맞는 밸브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뎁스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코로나리 옵스트럭션도 좀 고민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가 들어가면 왜 모탈리티가 데이터가 더 안 좋은 건지, 그러니까 이게 니플렛 스롬보시스가 많아지는 건지 아니면 그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메타 분석 결과 좀 약간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긴 하던데요. 퍼머넌트가 들어와도 모탈리티 차이 없다가 있고요. 혹은 퍼머넌트로 인해서 이 환자가 앞으로 가질 뭐 리스크들, 그 리드가 디스라치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리아스필라이제이션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분석. 사실 뭐 니플렛 스롬보시스 관련해서 뭐 다른 이벤트가 없다 그러면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넣었다고 해서 모탈리티가 증가한다는 그런 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아까 강준호 회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겠죠. 네네. 노진서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타비를 본 선생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솔직하게 사피안을 많이 넣는데 어떨 때 그러면 사피안이 아닌 밸브를 초이스하세요? 진짜 이건 절대 안 된다 할 때만 다른 제가 밸브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현재로서는 저희는 액세스 사이트의 사이즈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PPM, 오늘 얘기 안 나왔지만 PPMI, 페이션트 미스매치를 고려해서 밸브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밸브 안에 또 하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EOE를 확보할 수 없어서 롱텀하게 그걸 고려한 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저희는 두 개 다 된다면 선생님들이 벌론 익스펜더블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준호 선생님께서 바이커 스피드랑 클래시피케이션의 어네토미를 가진 밸브에서 벌론 익스펜더블을 자꾸 얘기하셔서 저희는 약간 그 K식 때 같은 팀이 계속 이렇게 좌장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 롤에 아직까지 충실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뭐 질문 없으면 이상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